네,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나가는 길인데 약 기운인지 뭔지 이렇게 어지러지해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더 어지러지해지네요. 근데 사실 말하면 파니카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고 하버드에 있을 때 자기 키운 제자, 산타바르 키운 제자, 인도에서 키운 제자, 스페인에 많은데 절대로 제가 수제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대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후에 누가 그걸 이어받을까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금 이너 서클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저대로 해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단지 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그 무리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 하고 그런 일은 제가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에밍 교수는 지금 북경대학에 계신데 하버드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 제가 지냈고 그분 버클리에 있을 때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전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도 모르고 이게 다 우연입니다. 이게 사람이 계획대로 뭘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버클리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우연히 제가 그분이 산타바바라에 와서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그래서 중국 철학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만 거기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74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1974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메일 보내고 해서 그분이 80주년 기념 학회를 북경대학에서 지난달에 하고 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주선이 돼가지고 이제 UC 버클리에서 2월 26일 날 그분이 생일이 2월 26일에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UC 버클리 안에 있는 중국학센터에서 도와주기로 하고 그래서 조지 타운하고 조지 메이슨하고 UC 버클리 세 학교가 합해가지고 그분 80회 축하 겸 기념 학회를 중국만큼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그분과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제자들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한 이 예정에서 이렇게 그런 일로 바쁜데 제가 지난달에 그만 샌디에고를 가서 학회에 갔다가 따뜻하고 좋은 날씨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감기란 게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려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이쯤 되고 이제 나갈 것 같았는데 역시 감기란 게 끝까지 가요. 갈 때 바닥까지 가서 역시 할 수 없이 이렇게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식당에 가실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3월 달에 우리 창립 기념 때는 우리 메이슨 클럽 거기 교주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좀 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캐피테리아인데 이렇게 방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예약을 했으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이 공짜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좀 맛도 보시고 같이 여러분 서로가 이게 제 강의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더 재밌습니다. 끝난 다음에 같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주고받고 여기에서 다 인간관계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오시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약속을 한 게 있어. 그 약속을 제가 아무리 제가 아파도 이 약속은 꼭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정약용 선생이 이 대학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제가 전번에 조금 들어가다 말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조금 본격적으로 다산이 어떤 형태로 이 대학을 주설하고 있는가, 요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대학의 세 가지 강령하고 8가지 단계를 쭉 설명하는데, 그 8가지 단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경물 취지가 참 애매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의, 정신, 수신, 치국, 재가, 평천하. 자, 그래서 이걸 다산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경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치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이 나옵니다. 수신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 다음에 재가가 있죠. 재가가 있고, 그다음에 치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천합니다. 자, 그럼 이 8가지 단계인데, 대개 우리가 이건 이해해요. 성의를, 우리 의지를, 우리 뜻을 갖다가 신시하게 한다. 정신, 마음을 바로잡는다. 수신을 한다. cultivating personal life. 재가 regulating family. 가정을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그 다음에 치국, governing the state. 그 다음에 평천하, peace to the world.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경물이 뭐냐, 취지가 뭐냐. 취지는 아는 지식을 넓히 이렇게 확장한다는 뜻이고, 경물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격자는 뭘 찾아낸다, 격에 맞춘다. 물자는 이미 다 알죠. 무슨 물건, 그런 뜻인데, 모든 사물이 어떤 적절하게 자기 위치에 처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가지고 이 주자가 설명을 한거, 왕陽明이 설명한 거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전체가 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이 배움이에요. 그래서 대학입니다. Learning to be great. 이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통해요. 우리말로 대학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학이라는 게 뭐 소학인지 중학인지. 그런데 learning to be great, great learning.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다 great learning 혹은 learning to be great. 왜 learning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유교는 이게 learning입니다. 모든 게 learning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유학의 목적은 배움입니다.
배움.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학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 배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좀 나이로운 목사고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 흔히 썼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모세가 다 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붙이기를 모세 오경 붙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창세기랍니다. 제네시스. 왜 창세기라고 하면 세상을 창조했다. In the beginning. 그래서 제네시스. 요즘 자동차 이름이 뭐 제네시스 그런 나오는 이게 제네시스. 이게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붙일 때 하나 보니까 그 처음 나온 글자가 제네시스. 그냥 제네시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 시작이 오프닝 라인이 아주 거창해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이게 정말 감격적이고 그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이게 그 성경을 읽으면 첫 권에 오경의 첫 권 그 창세기에 오프닝 라인이 이쯤은 돼야지. 그래도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근사한 말이죠. 근데 이 논어를 읽으면요, 논어의 하기장이 이제 논어도 역시 이게 뭐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따지고 순서가 무슨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그냥 하기장을 붙이고 수리장을 붙이고 그것도 다 하기장을 붙인 이유가 하기 시섭지. 첫 글자가 두 글자가 하기거든요. 그래서 하기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기 시섭지 부력 열호와. 배우고 또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뭐 대단한 말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뭐 이런 종교 비교하면은 조금 그 시작하는 오프닝 라인이 너무 좀 매력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배우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고 때에 따라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는 게 뭐 즐거워요, 이렇게. 사실 배우는 건 그렇게 즐거운 것보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학생도 되어보고 지금은 뭐 몇십 년간 이렇게 가르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 등록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투이션 다 내는데, 교수가 한번 어쩌다가 휴강 한다 그러면 이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요, 돈 다 내고 하나 부족하면 막 따진다고요. 자기 왜 돈 값을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내놓고 휴강한다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돈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만큼 그 배우는 것이 그렇게 때로는 아주 그 매력 없고 보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가 휴강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공자가 하기장에 그 하기시섭지 부력 열호와 이걸 제일 먼저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움이에요. 그 유학이라든가 유교의 그 과정의 목적은 배움이에요. 참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배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이 도대체 왜 유학이 이 배움을 물고 늘어졌느냐,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종교별을 보면은, 이 힌두교 같은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힌두교는 목적이 목샤, 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리버레이션, 인간이. 단순한 정치적인 무슨 그런 사회적인 해방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 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enlightenment, 각이에요. 오해예요. 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한번 깨닫는 거예요.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는 진짜 보링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서 따라오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그 중국은 2000년 넘도록, 우리 한국만 해도 조선시대 500년이 넘도록 해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있길래 그래도 그 오랜 동안에 이 유교 전통이 지탱해 왔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산 정약용도 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 배움이 뭐냐? 근데 다산은 이 배움을 절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배움이 아니나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배움이다. 그래서 지와 행, 암과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이 다산이 이 배움을 어떤 지적인 인텔렉추얼한 걸, 어떤 무슨 인식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배움은 삶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배움 속에는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정신적인 면, 실천적인 면이 다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배움이 되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배움이 꼭 배움의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다산의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 이 다산이 이게 그 대학공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학을 주석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이겁니다. 사람이 임금을 위시해서 아래 백성까지 인간이 가장 그 배움의 중요한 그 골자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내성외왕. 근데 이게 유학의 골자입니다. 배움의 배움의 에센스가 뭐냐면, 내적으로는 내가 내성, 우리말로 하면 성자란 말이 거룩하다는 그런 뜻인데, 유교 전통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sage, 군자, 현자, 이런 뜻에서, 자기 내적으로는 sage, 그런 현인군자가 되고, 외적으로는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왕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그냥 임금 왕 그것밖에 모르는데, 중국 전통에서는 왕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유학에서는 왕을 임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왕도라는 게 있습니다. 왕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왕도입니다.
그 왕도가 없어질 때 나라가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정치 철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 왕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왕도가 있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패도. 왕도하고 패도가 굉장히 이것이 대치가 됩니다. 왕도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된 게 왕도입니다. 사람이 왕도를 가는 게. 근데 패도가 the way of a despot, the kingly way. 그러니까 왕도는 그 왕이란 뜻이 아주 그만큼 로얄, 아주 근사하게 정말 멋지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가 왕도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흔들어가는 그런 도가 이게 패도입니다. 그래서 왕도와 패도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배움에, 우리가 꼭 임금이 안 되더라도 사람이 다 이웃 사람을 대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외적으로는 왕같이 이렇게 왕이 이웃을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왕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깥이고, 안으로는 자기가 내적으로 세이지, 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유학 전체의 가장 에센스입니다. 인간의 배움의 골자가 내성, 외왕. 이것만 잘 키우면은 서민이든지 임금이든지 신하든지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세우면 그만 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사는 이 전제를 미리 두고, 그 다음 이 8단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경물과 체질을 일단 떼어내버려요. 이거 좀 골치 아픈 건데 이걸 일단 떼어내버리고, 자,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 요 6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대학에 이 8단계 들었는데, 대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linear, 그러니까 이게 횡적으로 성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정심을 하고, 정심이 잘 되면 그 다음 수신을 하고, 수신을 잘한 다음에 재가를 하고, 재가를 잘한 다음에 치국을 하고, 치국을 다 잘하면 평창가 된다. 이거 뭐 60년, 70년 그래도 못할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철전에 성이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것도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리니얼 컨텍스트에서 이제까지 이해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먼저 성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신을 하고. 근데 이런 단계를 이렇게 횡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옳지 않고는 수신을 못하죠. 수신이 안 된 사람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자기 가정을 다스려요? 그 가정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이건 다 논리적으로 볼 때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또 logically 혹은 chronologically, 그러니까 이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 이게 별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이걸 아주 다르게 해체를 해요. 요즘 말하면 요즘 뭐 저기 그 해체 문학도 있고 무슨 뭐 그 디컨스트럭션. 그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말 쓴 사람은 없는데 그 다산은 해체주의자입니다. 디컨스트럭셔니스트. 왜냐하면 다산의 배경을 보면은 정다산은 조선조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리학을 감히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선조의 기본적인 이 골격이 정도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성리학 주자학이 우리 조선조의 건국 이념입니다. 이걸 누구도 그걸 챌린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히 다산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이제 너무 신유학, 성리학이 너무 궤도를 벗어났다. 다시금 고전 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다산이 조금 그런 새로운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식의 그 주자학, 성리학에서 해석하는 대학의 8단계를 다시 해체를 해보자. 되게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나 뭐 이 한국에서도 감히 그걸 당연히 뭐 수신제가 적으면 이건 당연해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해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산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산이 자기가 무조건 해체하던 게 아니라 다산대로, 다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대학의 서론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다. 대학 서론을 읽어보니까 과연 그런 말이 나와요. 대학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뭡니까? 물에는 돈이 있고 말이 있죠. 그 다음 사에는 종이 있고 시가 있고. 자, 모든 물에는 모든 물에는 나무든지 풀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근본에 있고 그 다음 가지가 있고 또 사건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런데 이 시종 여기 종씨가 딱 재밌는 게 이 동양적인 시간관이 시작과 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서구식의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우선 이 본말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그러면 본이 더 중요하고 말은 별로 볼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중요시 생각한다. 말은 별로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약용이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본이 잘 돼야지 말이 잘 되고 또 말이 잘 돼야지 본이 잘 된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만 가지고는 나무가 안 돼요. 그 뿌리가 브랜치를 내가지고 가지들이 많이 있고 잎이 무성한데 잎과 가지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야지만
잎과 가지가 잘 뻗어나가고, 이것이 말하면 이제 영어처럼 organic way of thinking. 그러니까 어떤 그 본과 말을 무슨 선과 후, 본과 말이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다 말이 어떻게 본을 도와주고 본이 어떻게 말을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도 다이내믹하게 아주 이것이 유기적으로 형성될 때에 이 본말이 그 정약의 생각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본말을 이제까지는 자꾸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치를 볼 때 본이 더 중요하다. 말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과 본이 다 위치는 다르지만 이 둘이 다 interconnected.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본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가 꼬리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소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도 많고 하지만 다 기관마다 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머리만 그 머리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본과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예, 그래서 이제 본에서 보고 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종인데 이것 또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시종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나는 것.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에 in the beginning 이게 알파가 있고 쭉 가다 언젠가 끝이 나 the end of history 그게 오메가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가 있고 종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물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특히 이 서구의 생각 가운데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 이해라든가 시간 이해가 굉장히 리니얼하게 나갑니다. 일선적으로 나가요.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 거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가 바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쯤 시작이 돼서 언제쯤 끝난다. 이런 것이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다 역사관이 어떤 그런 틀이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뭐 온다. 유대교는 마지막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는 기독교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되고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 세컨드 카밍 뭐 이런 게 있어서 마지막에 어떤 그 역사의 끝이 나는 그게 있거든요. The end of history. 그 우리 학교에 있던 프랭크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그 책성 가운데 The Last Man and the End of History 그거 지금 스탠포드가 있는데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헤겔리안 이러한 생각이 역사를 발전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역사가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다 하면 결국은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라든가 서구 민주주의식으로 나가는 것이 역사가 발전되면 다 그렇게 흘러간다. 그게 the end of history고 the last man.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변이 막 생긴다고요. 그래서 뭐 그때가 이제 9/11 같은 생기기 전에 그런 책을 썼었는데
대개 서구 철학자나 역사 철학이나 종교나 보면 그런 어떤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역사의식, 역사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연을 주관한다는 뜻보다는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 강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 유대민족이 탈출을 해서 그 뭐 사막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게 농경 문화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이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에게는 이런 역사관이 강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근데 농경민은 그렇게 그냥 같은 날 그냥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어떤 횡적인 리니얼 컨셉트보다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시간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 가운데는 시간 관념이 별로 그렇게 이 서양같이 이렇게 발전적인 시간 역사 개념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비판합니다. 왜 동양 사람들은 이런 역사관이 없느냐? 서구의 그 아브라함릭 트래디션은 다들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일반 세속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지배하는 구속사, salvation hist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다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역사관이 구속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랜드 비전, 역사관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런 그랜드 비전이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힌두교의 시간과는 억만 년이 돌아갑니다. 정말 시간 감각이 아주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불교도 찰나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음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원불교가 참 재밌는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고영희 박사님이 원불교 퇴가신데 제가 고영희 박사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 불교가 역사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원불교가 참 재밌어요. 원불교가 굉장히 역사의식을 가졌어요. 이제까지 뭐 선불교라든가 화엄이라든가 모든 불교가 의식 가운데서 칸츠스네스, 그 유식론 같은 거 뭐 다 그런 게 시간에 대한 감각보다는 자기 의식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이 뭡니까 소태산 어른께서 이 만드신 이 원불교가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나온 특별한 불교인데 특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변하니까 정신도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그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원불교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아무런 다른 불교는 그런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동양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역사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그랜드 구속사라든가
무슨 뭐 이런 역사적인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뭐 유교도 그런 건 없거든요.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고 말이죠.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뭐 심판하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 의식이 없다고 비판을 받을 만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관이 아주 뚜렷하게 어떤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역사가 돌고 돌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주 정말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뭐 그런 그 마지막 the end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이 저 신학교에 우리 이경영 선생님 그 신학교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 과목 가운데 이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이 종말론이 뭐냐면 마지막을 배우는 거예요. The study of the end. 그래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근사한 말로 하면은 이제 이걸 희란 말로 해서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이라는 말이 끝이란 말이에요. 끝에 대한 연구. 그래서 학문의 한 분과로다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하나 생겼어요. 그만큼 이 서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칼 막스가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 막스도 그랜드 비전이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계급 투쟁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는 드디어 클래스레스 소사이어티 이게 온다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적인 역사 철학에서 나오는 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굉장한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헤겔의 아주 그 할아버지가 헤겔입니다. 헤겔의 역사관에서 보면 다 이것이 변정법적으로다가 다이얼렉티컬하게 자꾸 이게 거기서 싸움도 거치고 투쟁도 거쳐서 점점 해서 마지막에 어떤 종말이 온다. 그런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데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는 마지막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없습니다. 테이야르 샤당이 아주 인류학자인데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오메가 포인트. 인간의 모든 역사가 마지막까지 가서 오메가 포인트. 그런 책을 썼거든요. The Future of Man. 그게 다 어떤 형태로 흘러가서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이 동아시아라든가 동양세계는 그런 그림이 우리 말하면 뭐 큰 그림, 빅 픽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linear concept of history 별로 없고 뭐가 있느냐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cyclical, 순환적인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역사가 돌고 시간은 돌고 물론 흘러가지만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약 같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64개가 있고 어떻게 모든 만물이 이런 일정한 어떤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그 패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게 다 만약에 그 동양에서 이런 시클리컬 이런 순환적인 생각을 못했다면은 미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가
순환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역사가 절대로 과거를 되풀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항상 역시 과거에 있던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예측하는 건데, 이렇게 역사를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이클이 없다면은 절대로 예측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동양적인 생각의 역사관이, 그러니까 시가 되지만 종이 되고, 종이 되지만 시가 되고,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물고 돌아가요. 그래서 어디가부터가 시작이냐. 그러니까 인류가 예를 들어서 태초에 그럴 때 이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딱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이 세상이 생겼다. 근데 그걸 바로 이 점이다 하고 이렇게 핀포인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돌고 도는 것이, 이게 순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본과 말, 시와 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서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걸 여기다가 한번 응용을 해보자. 이 공식을 가지고 다산이 어떻게 이걸 대학의 8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응용하고 있느냐.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쓴 그 논문인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제일 재미있게 만들까 그 고민을 하다 나왔는데, 제가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자꾸 제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영어로 썼는데, 뚜에밍이 그때 하버드 연청에 있을 때 다산 국제학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그때 제가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다산을 제가 이 다산의 대학의 주석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자 지금 그만두고 이 본론에 들어가서 경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은 본과 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서 그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그 경물 취지는 지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찾을 것은 본과 말, 시와 종입니다. 그런데 본이 여기 어디 있느냐? 이 본이, 이 다산은 이 6가지 단계 가운데서 본을 이렇게 봤어요. 이 본이 의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본입니다. 본과 말을 알아내는데, 이 대학의 이 6단계를 볼 때 본은 바로 의와 신과 신이, 이것이 본이고, 이 본이 뻗어나가서 브랜치가 되면 뭐가 되느냐? 브랜치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천하. 이게 조금 독창적인데, 이 가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세계가 이게 말입니다.
본이 아니고 본은 인간의 뜻과 마음과 몸인데 이것이 뻗어나가서 결과적으로 불행처로 자꾸 나가면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천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신자가 내 개인의 그 individual body, 무슨 self, 이 신이 결국은 뻗어나가면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내 신, 몸과 마음이 이 신이 확장이 되어 나가서 이 본이 말까지 가면 그 말이 바로 천하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게 조금 이게 좀 괴상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을 마이크로 유니버스, 마이크로 코스모스, 매크로 코스모스. 그래서 이 세계 우주의 소우주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개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셀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전혀 가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와서 이런 생각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가 아까 우리 김명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와서 특히 이제 글로벌 워밍이니 무슨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니 뭐 이런 1950년대에 그런 말 없었어요. 누가 무슨 무슨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니 무슨 글로벌 워밍 이게 전혀 그런 말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다 그 말이 그냥 어디든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그 인간의 의식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까지는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또 이 지구도 인간이 지배하고 그래서 안트로포센트리즘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요 또 모든 만물의 척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만큼 인간이 중요해. 모든 만물의 인간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척도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간과 우주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생각한 대로 우리 몸, 우리 한 개인 신이라는 것이 결국 브랜치를 이어나가면 천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고 이게 말이에요. 천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천하가 다 이게 말이에요. 그 본은 바로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즘 이칼라지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별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 와서는 그 인간이 앞으로 정말 이것이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19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심각하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67년에 제가 그런 말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1967년에 UCLA에 있던
분 다 돌아가셨죠. 레인 화이트 주니어라는 분이 아주 획기적인 논문을 그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의 토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The historical root of our ecological crisis. 그 당시에 무슨 ecological crisis 뭐 글로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린 화이트 주니어가 1967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68년에 제가 산타바바라에 가기 직전인데 그게 그 산타바바라는 그 채널인데 그 밑에 바다 밑에 이 모빌이라든가 뭐 엑선 뭐 이런 큰 이 뭡니까 이 오일 컴퍼니가 이 기름을 파내기 위해 가지고 바다 밑에다 플랫폼을 놓고다가 그 기름 퍼내거든요. 지금도 가면 뭐 그런 거 다 보이죠. 이렇게 그 옵쇼 오일 플랫폼 이 기름 파내는데 근데 그땐 당연히 뭐 우리가 기름 뭐 부족하면 그 파서 그걸 그 밑에 채널에 많이 묻혀있으니까 파내는데 1968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그 아름다운 산타바바라 비치 전체가 다 완전히 까맣게 되어버렸어요. 그 채널이 완전히 그냥 그 오일 스필 터져가지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웨이킹 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데서 생각이 없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을 갖다가 인간이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유즈하고 또는 어뷰즈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1967년 87년 그때 나오는데 그때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미디벌 히스토리언 중세 그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할 때 자기가 중세 역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를 모르고는 이 중세 역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길 건너편에 그 브로드웨이 거기에 그 유니온 디얼로지컬 세미나라고 이제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택했는데 중세 그 교회사 이런 걸 또 많이 택했어요. 그런데 약간 그분이 이제 획기적인 논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아주 무분별하게 의식도 없이 자연을 갖다가 우리 인간 보이려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정복하고 필요하면 다리 놓고 필요하면 굴을 만들어내고 뭐 필요하면 오일도 뽑아내고 이렇게 전혀 우리 의식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이게 그 범죄자가 누구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걸 말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그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왜? 사실 보면 이 중세 때 이 자연과학, 기술과학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모나스트리, 수도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맨델도 그렇고 거기에 뭐 코퍼니커스라도 그렇고 뭐 갈릴레오 다 보면 중세 때 그 기독교 중세의 그 모나스트리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원래 서구의 대학의 시조가 어딥니까? 모나스트리,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됐거든요. 그래 어떤 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그 태도가 수도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 기독교가
창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해가지고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줬어요. 인간이 이 만물을 다 이걸 다 너희가 도미니언 오버 네이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 특권인 만물을 갖다가 우리가 주도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조금도 거스름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산이나 바다나 조금 그 속에 어떤 신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자연을 갖다가 마음대로 분석하거나 마음대로 파헤치거나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나무 하나를 갖다가 베어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우리 마을에서는 성스러운 나무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게 있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비신비화, 자연을 demystify nature, 그 자연에 대한 신비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인간에 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거기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을 서브하는 것, 이것이 자연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런 사고가 중세의 과학적인 생각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중세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린와이트 주니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이런 이컬러지컬 크라이시스가 올 정도로 인간이 이제는 모든 자연을 어뷰즈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몇 년 후에 1972년에 휴스턴 스미스라는 학자가 또 재미있는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비교 종교학자인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도교도 많이 알고 뭐 유교도 하고, 근데 이분이 아주 획기적인 논문을 1970년에 자, 이런 얘기가 뭐냐? Now, go!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자, 봐라. 자, 이제 서구 문화가 이제부터는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배워야 된다. 왜 중국이 그 따오, 이 도라고 하는 게 이것도 따오거든요. 과학기술 문명을 서구만큼 머리가 부족해서 발달시키, 그게 아니야. 이제 이 조셉 니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중국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중국 역사 가운데 과학기술 문명사를 다 열거한 멀티발륨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이론에 의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종이도 발명해내고 화약도 발명해내고 뭐 나침반도 발명해내고 뭐 프린팅 다 하는데, 왜 서구와 같은 이렇게 이런 찬란한 과학 기술 문명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 자연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김명기 회장님하고 우리 처음 이 모임이 시작될 때가
뭘 했습니까? 도덕경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이게 도에서 나온 거. 근데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서구에서는 항상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는 걸로, 자연을 정복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중국의 도교는 인간이 자연과 하나라고 하는 것. 이 인간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2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김명기 박사 말씀하신 Second Actual Age, 제2의 차축 문명의 지금 터닝 포인트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역사 개념도 바꾸어지고 자연 개념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이 인간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이 인간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다산의 생각입니다. 이 신이 커져가지고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이야,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다산 선생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한 개인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이 천하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천하가 곧 내 몸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다산 이전에도 했습니다. 물론 장자이라고 중국의 송나라 때의 장자이 같은 사람은 하늘과 땅이 나와 같은 몸이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바로 Second Actual Age, 제2의 차축 문명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의식 구조가 내 개인 몸과 마음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온 천하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이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죠.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고 이게 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이 본이고, 그 다음에 본이 나중에 쭉 가서 말이 되면은 나라가 말입니다. 나라가 본이 아니고 나라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나라가 잘 되려면은 그 나라 속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본입니다. 근데 나라가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나라가, 요즘 미국이 뭐 임피치를 하고 난리치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이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핵심되는 그 핵심, 중심, 이것이 본인데 이 본이 안 되면 나라 브랜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역시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내 마음과 국가 이게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게 브랜치로 연결되면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와 가입니다. 이 의가 본이고 가가 말입니다. 이 집안이 이게 말이고 의가 우리 뜻이 이게 본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뜻이 맞아야 돼요. 이 뜻이 안 맞으면 가정이 안 돼요. 이게. 이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뭐 딸, 뭐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정간에 다 이런 게 다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뜻이 이게 본입니다. 이 본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 다산 선생님은 그래서 이 신이 결국 브랜치 아웃 하게 되면 국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국가가 되고 천하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시와 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이제 다산 선생이 상당히 기가 막히게 이게
이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산은 일단 현재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학 과정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파괴를 시킵니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새로 조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립을 이렇게 했죠. 그 본을 따라서 의와 신과 신이 가국천하가 이렇게 본과 말로 공식에 대입하니까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엔 이게 본과 말이 있고, 그 다음엔 시와 종이 필요한데, 자, 본과 말은 이렇게 되고 시와 종은 어떻게 되냐? 무엇이 시고 무엇이 종이냐? 여기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시를 어떻게 보면 이 성의 가운데 성을 갖다가 뽑아냅니다. 이걸 성의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성과 정과 수, 이건 다 이게 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말이 뭐가 오느냐면, 말은 그렇죠, 제가 그 다음에 치가 오고, 그 다음에 편이요. 네, 이것도 참 그 다산이 재미있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그 제자, 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 윤현준 박사님 잘 아시는데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경제, 우리 경상도는 경제. 부산 사람은 더 그래요. 경제 우리. 김영삼이가 그래. 네, 그렇죠. 경제죠.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항상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영샘이. 삼자 발음 못해. 영샘이라고. 근데 경제. 이 경제라는 게 이게 이게 이코노믹스 아닙니까? 오이코노모스예요. 이걸 매니지먼트라는 뜻입니다. 가정, 홈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정학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거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가정과가 얼마나 들어가기, 이화대학 가정과 들어가려면요, 보통 경력을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가정과 출신인지 모르지만, 그거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수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게 이제 홈 이코노미.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 자체가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그 하우스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집안도 되고 이것이 확장이 맞고 이 우주도 오이코스. 그래서 이 경제란 말이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고 매니저를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명치유신 이 시대 때 아마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있죠. 네. 일본 명치유신 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예.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당시에 일본 사람 번역한 말이 많아요. 우리가 자유란 말, 자유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맞습니다. 번역해서 번역했는데. 그뿐 아니라 철학이라든가 종교,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서구 용어가 이 한문이나 동양 용어로 이게 번역될 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한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떻게 세상을 고르게 잘 매니저를 하느냐,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출발이 성입니다. 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가버리, 이게 치인데, 이 치의 중심이
그 시의 시작이 뭐냐면 먼저 바르게. 그래서 정치에 그럴 때 그 정자가 사실은 정치란 정자면 그게 바를 정자에서 나온 거다. 그게 우선 바르게 되어야지만 정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시가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가 자기를 칼집이 닦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이게 피스, 이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시와 종으로 연결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재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재가라고 그럴 때 재자가 바로 가정을 잘 고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성과 정과 무슨 뭐 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재가 치가 평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역동적으로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수신한다든지 뭐 성을 성실하게 한다든지 뭐 정심을 한다든지 이게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 가운데서 이걸 잘 다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 뜻이 신실하게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다스림 가운데서 국가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수라는 것도 자기가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고독하게 자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역사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닦는 것. 그래서 이 시와 종이라는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가 곧 종이 되고 종이 곧 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을 다스리면서 국가를 다스리면서 천을 다스리면서 다시 이제 자기가 성실하게 되고 자기가 더 바르게 되고 자기가 더 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해가지고 자기가 수련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그 정약용은 인간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성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수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sincerity 성인데 이걸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용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정약용은 중용이 본이고 대학은 말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공부하지만 대학의 정신적인 중심은 중용에서 나온다. 근데 중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성입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한 이 문제가 또 복잡해요. 이 성이 뭐냐? 뭐 정직하고, 뭐 성실하고, 그런 뜻인데 이 성이 이 유교 전통 가운데서 특히 대학이나 중용은 모든 만물이 성에서 시작이 되고 성에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용이.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중용이 하늘의 도는 성이요. 또 그 하늘의 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성이다. 인간은 성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늘의 도는 성이다. 그게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의 성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의미의 성인데 그래서 성이
성과 의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 의는 본이요, 성은 시작이죠. 성의. 그래서 성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신, 수신. 그래서 이걸 이 정약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리니얼하게 횡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또 한편은 종적으로 이걸 분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제약을 이해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 복잡한 거 다 뭐 골치 아픈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 한국 조선조에 이 성이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특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인정하는데 이 퇴계가 무슨 말을 했냐면 경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경자는 뭐 종려한다는 뜻도 되고 뭐 그런 뜻인데 이 경이 먼저냐 성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둘이서 한참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퇴계는 경이다. 경이 있은 다음에 성이 따라온다. 율곡은 성이 먼저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또 한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간 그만큼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퇴계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 저 주자학을 집대성한 분으로서 정말 동양에서 일어난 분이지만 그분은 철저히 주자의 체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자가 경을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계에서는 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우리 한국 유교에서 볼 때도 이 경과 성, 성과 경, 이 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중용을 시작하면서 왜 성이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끝인가,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성으로서 설명하려고 했던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잠깐만 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정약운 선생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인데 어지린자 이 인인데 이 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인자의 둘이자인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인이야. 근데 그 인이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을 갖다가 인이라. 그런데 이것이 이 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자도 사실은 인을 뭐라고 정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약용도 인을 설명하면서 정약용이 한 가지 독특하게 인이 뭐냐면 인은 곧 서다. 여러분 우리가 논을 할 때 마지막에 논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섭니다.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꼭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이런 마음이 이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인은 꼭 나와 다른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 싫어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거 reciprocity, mutual consideration, 주고받고 하는 것, 이 서라고 하는 것. 이 reciprocity가 인간이 인간의 그 하나의 moral imagination,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내 자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것 같다. 그 마음, 그 이미지네이션을 갖다가 우리의 도덕적인 근거로 삼자는 거예요. 도덕적인 근거가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십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모럴 이미지네이션. 우리가 이것이 인간이 주어진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도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나 혼자 생각할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슬픈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슬퍼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이라는 것.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이 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그 정약용이 굉장히 독특하게 인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남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인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님 말씀하십시오.